우크라이나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약 11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폭 9km가량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전후대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싱크탱크인 제네바 안보정책센터가 이번 3월 9일에 공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한국에도 이런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DMZ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 다들 들어보셨죠? 6.25 전쟁 이후에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4km가량의 그 DMZ가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총 면적이 903평방킬로미터 가량인데, 여기 카이스트 면적의 약 700배 정도입니다. 짐작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넓죠. DMZ에 들어가면 7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은 자연 환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원시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와 흡사한 자연림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제작하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김성광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최명혜 교수님을 모시고 인류세적 자연, DMZ, 이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최명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최명혜입니다. 저는 자연보존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라고 이제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박사학위는 환경지리학으로 받고, 포스닥은 과학기술학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은 문화인류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과학에서 환경을 하는 여러 분야들의 교차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환경 중에서도 자연보전이고, 야생보전 같은 부분들이 제 연구 관심입니다. 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DMZ를 인류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으시다, 그렇게 제가 듣고 또 관련해서 연구도 좀 찾아봤는데, 저희 오늘 먼저 본질적으로 DMZ를 인류세 관점에서 본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쵸. 네. 그렇잖아도 지금 요즘 쓰고 있는 페이퍼가 DMZ를, 인류세의 경관으로 보는 이제 그런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연세대 오기 전에 인류세 센터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인류세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인류세라는 프레임으로 그 세계를 다시 보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배운 것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인류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둘의 이제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멀티스피시즈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류세적 관점에서 보면은 시공간성이 굉장히 확대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제 연구자들이 보통 어떤 굉장히 좁은 그 시간 프레임이나 이제 공간 프레임에서 연구를 하는데, 인류세는 하려면은 일단 딥타임 뭐 얘기를 하면서 지올로지컬 타임 피리어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제 이 지질학적 시간대로부터 이제 최근의 시간대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공간적으로도 어떤 이제 저는 DMZ와 그 주변 지역을 연구를 하는데,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굉장히 좁은 닫혀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세계의 다른 곳들과 굉장히 접속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플래네터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행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는 이제 그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연구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인류세의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MZ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DMZ 연구는 대체로 보면은 DMZ를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장,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정책이라든가 그 정치 외교학에서 나온 논문들은 어떤 형태의 전쟁을 종식하는 외교적인 해결책. 아까 그 우크라이나로 오프닝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DMZ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피스파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쟁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분쟁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다가 완충 지역을 설치하는 건데, DMZ가 바로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DMZ는 좀 특이하게도 어떤 형태의 우연히 만들어진 자연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프레임들이 DMZ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역동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한국 전쟁과 DMZ를 늘 연결시키는데 한국 전쟁 이전과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역사적인 변화들 속에서 DMZ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류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인류세 프레임워크가 이제 분석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공간적인 확장이라든가 다종적인 확장, 분석의 대상을 확장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형태의 재난의 땅 같은 그런 것들이 인류가 만들어낸 굉장히 변형이 심하게 된 그 어떤 경관을 인류세 경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런 경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이 가둘 수 없는 어떤 변화들, DMZ 같은 경우도 계속 자연이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세의 절망과 희망을 같이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DMZ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쪼개서 예, 좀 네, 다시 청취자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네, 설명을 제가 이해한 걸 한번 다시 좀 네,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게 시간적인 의미에서 지질학적인 인간이 만들어 온 지질학적 변화. 네, 그래서 홀로세 이후에 인류세. 그런 네, 변화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몇 년 단위, 뭐 10년 단위, 100년 단위가 아니라 뭐 수만 년 단위, 수백만 년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는 변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래네터리 스케일이 시적인 그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다. 시간적인 개념이. 그리고 또 공간에서의 이야기로 가기에 앞서서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개체들이 단순하게 인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과의 상호작용, 또 다른 뭐 비생물적인 걸 수도 있고, 예, 무기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과의 그런 상호작용까지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차원적인 공간에 대해서 좀 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프레임워크가 기존과는 다르게 굉장히 확장된다. 네, 네,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전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DMZ 공간 혹은 그냥 그 생태 정도의 개념으로서의 뭐 공간 이게 아니라 좀 더 다면적인 공간인데 그게 인간에 의해서 뭔가 파괴된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적인 공간.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희망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추해보게 하는 그런 공간 아닌가. 전 네, 이렇게 됐는데 네, 네,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저같이 그 인류세가 궁금한 예, 연구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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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굉장히 흥미롭고 예, 굉장히 네, 재밌는데 재미라는 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좀 접근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인류세 센터에서 일을 했으니까 인류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박사 과정을 하던 2013, 4, 5년 요때에 저는 영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때 인류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보면은 하루에도 두 건씩 뭐 인류세 콜로퀴움이 이제 여기저기서 열리고 그 인류세라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자연사회 관계를 생각하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 DMZ와 그 주변 지역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왜 있었냐면은 이게 한국에서 남아있는 어떤 형태의 야생의 공간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야생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인간과의 어떤 굉장히 밀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인류세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종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MZ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이론적인 자원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돼지 콜레라라고 불리는 그런 전염성 네, 네. 질병이 DMZ를 통해서 북측에서 남쪽으로 아, 네, 전파했다. 그런 네. 뉴스를 한동안 꽤 봤었는데 이런 DMZ적인 공간, DMZ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질병과의 관계를 동물을 통해서 또 가지게 되는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인류학 연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음, 지금 보면은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이제 인류세적인 질병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독감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많이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DMZ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가 마침 그 ASF로 보더가 막 닫히고 이러던 시점이었고 관심이 높던 시점이었어가지고 저도 ASF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현실적으로 ASF가 연구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고 그리고 조류독감의 대상이 되는 새들과 달리 이제 야생 멧돼지는 그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워낙 방역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나서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인류세 연구, 특히 DMZ 연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죠. 조류독감이나 ASF도 있고, 소나무 제선충도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 지금 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한탄강에서 유래되는 뭐 한탄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못 넘지만 이런 경계를 넘어가는 균이라든가 그리고 그 중에 또 두루미 같은 야생동물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국경을 넘는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이제 두루미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뭔가 북한 그리고 중국 뭐 해외와의 그런 외교적인 질병에 대한 외교적인 관계 또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첩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게 인류세적 연구로서 가질 네, 수 있다. 예. 저희 주제가 어쨌든 오늘 인류세적 자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인류세적 자연 이런 네, 거구나. 근데 이제 제가 좀 이해한 바대로라면 인간에 의해서 상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좀 DMZ이기 때문에 인류세적 관점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요 정도로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또 그러니까 인간의 군사적 갈등 안에서만 해석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인류학적, 문화적 접근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지역은 DMZ가 248km인데 그중에서 이제 철원 지역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철원 지역에, 처음에 제가 철원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거기에 두루미가 오기 때문이었고 굉장히 신기했죠. 전쟁의 폐허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전쟁의 폐허가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어떤 형태의 천위 과정을 거쳐서 새들의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을 처음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지역에 새가 찾아오는 원인은 DMZ 때문도 있지만 DMZ 밖에 있는 논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은 논이 더 유인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거기가 논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논에 부산물들이 있어가지고 알곡 부산물들이 이제 새를 유인을 하게 되어서 이제 새가 오게 되었는데 이 논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철원에 보면은 전망대가 몇 개 있는데 전망대에서 이렇게 논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경이롭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넓은 이제 어떤 형태의 평야지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이 평야지대에서 이렇게 논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60년대 국가가 이제 어떤 형태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제 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주의 농업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두루미가 찾아오게 된 것인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우리가 인류세에서 얘기하는 대가속과 두루미가 찾아온 것을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대가속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의 논이라는 자연에서 이 어떤 새로운 존재들이 찾아오게 됐다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한꺼풀을 더 벗겨보니까 그 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원래 거기가 이제 철원이 현무암지대여가지고 물이 다 빠져서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우리 국사책에서 배웠던 산미증식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저기에서 이제 평야지대를 개척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활동으로서 철원 지역에서 평야지대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 평야를 철원에서 개척한 사람이 그 우리 군산 옥구 지역에 있는 왜 그 채만식의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그 평야지대가 있잖아요. 네, 네. 그 평야지대를 개척한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그 저기 군산 옥구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철원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옛날 신문들을 또 찾아보면은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전국 각지에서 끌어왔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네.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실패하고 간도로 가고, 다시 돌아오다가 또 여기에 정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인류세 관련해서 읽었었던 어떤 그 플랜테이션세, 그 어떤 대농장세,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대농장세에는 항상 보면은 어떤 뭐 아프리카와 미국 사이의 교역,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목화 농장이라든가 뭐 사탕수수 농장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옆에서도 어떤 형태의 조금 지역적으로 특화된 대농장세가 있었을 텐데 네. 예, 예. 그것이 또 외국이랑 다르게 우리는 이제 일본 식민주의라는 어떤 커넥션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철원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입체성이 있어요. 여러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어들이 이제 인류세의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과 이렇게 저기 오버랩 되는 것들이 있죠. 음. 그 김포평야 같은 경우에 이제 신도시로만 개발이 되면서 예전과 다르게 좀 두rum이라든지 철새들의 좀 출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데 이런 거는 뭐 또 다른 대가속 그래프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 네, 그 경로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에서 뜻밖의 두루미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철원의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경로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의 배후지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네. 김포의 대가속이 가지고 있는 또 그 그래프가 있는 것 같은데 음. 김포는 이제 사실은 두루미가 있기 위해서는 논이 있어야 되는데 논을 택지로 매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을 네. 없애고 그걸 택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은 6, 70년대는 그쪽 지역에서 전체 이제 농업 산업화가 같이 출발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분들을 그려가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오늘 방송을 또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인터뷰의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좀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리학계에서도 그 연구 방법으로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즘에 특히 뭐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부상과 함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자연 보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유용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인류세 그렇죠. 연구- 네. 네, 그래서 인류세 연구에 좀 관심 있는 뭐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철원에서 하는 연구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거는 어떤 형태의 인류세의 경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한 축에서는 이제 농민과 두루미의 되게 변화하는 인간-자연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연 모니터링 이제 이런 것이 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한 몇 년 정도 해가지고 거의 종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요즘 뭐 AI라든가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자연 두루미 모니터링을 할 때 AI 기술을 좀 접목해보고 싶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루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냐면은 연구자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 철원 지역 전체를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거의 동시에 이잡듯이 이렇게 두루미를 찾아가지고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네. 그걸 지도에 기록해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인데 그 굉장히 유용하기는 한데, 이제 뭔가 좀 이걸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그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비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사진을 AI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카이스트에 있는 딥러닝 연구하시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진 분석을 하는 그 컴퓨터 비전 팀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컴퓨터 비전 팀이랑 저희랑 그리고 그 이제 그 조류 연구하시는 두루미 연구하시는 생태학자들 생태원의 생태학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세 그룹에서 모아가지고 AI 생태학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구해서 AI를 트레이닝 시키고 AI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에는 이제 두루미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제두루미 유조가 몇 마리, 성조가 몇 마리 있습니다. 뭐 두루미 성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자동으로 종과 개체수를 판별하는 그런 AI를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래서 했는데 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의 눈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저희가 해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찍은 사진으로 트레이닝도 해보고 그리고 기계가 찍은 사진으로도 트레이닝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 그런 그 차이 같은 것들을 사람에 비해서 못 잡아내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 같은 거를 못 잡아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은 잘하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르면은 분석 그 역량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더 이제 기술은 빨리빨리 발전하니까 어떤 이제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조금씩 변화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연 보전이나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어떤 밀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떤 밀렵되는 어떤 그 동물, 야생동물이나 야생동물의 상아 같은 것들이 밀렵되는 것들을 어떤 형태의 태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잡아낸다든가 또 원격 감시 장치를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농민과 코끼리가 이제 뭐 충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코끼리가 어느 영역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농민의 뭐 핸드폰에 얼러트가 가게 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시험을 하고 있고 WWF 같은 대표적인 보전단체에서도 그런 디지털 컨저베이션이라는 분야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야생동물 보전 기금이 네, WWF. 네, 네. 그렇죠. 아, 저는 이제 단순하게 뭔가 관측된 자료에서 유의미한 그래프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관측부터 그리고 나중에 유의미한 그래프 찾아내는 그런 전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굉장히 네, 흥미로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의 역할이 여전히 네,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이제 철새 움직임 같은 거를 관찰하는 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항상 그 연구자들이 죽치고 있다랄까요? 현장을 항상 관찰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시민 생태학자와 뭐 혹은 인공지능 생태학자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또 좀 궁금해지는데, 또 그게 만약에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좀 발전을 한다면은, 인간의 모습을 좀 더 모방해서 발전한다면은, 또 저희가 어떠한 인류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뒤에 물으신 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세를 좀 이렇게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가? 음,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이 목적이었었고, 저희의 원대한 목표는 뭐였냐면은, 지금 사실은 DMZ 생태 모니터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DMZ 생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떤 형태의 그 군사적인 규제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뢰가 더 큰 문제죠. 그 DMZ 안에 지뢰가 200만 발 있다고 하니까 그 지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뢰밭 안에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를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색로 주변에서만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이 1년에 4회 동안 계절 조사로 한 3박 4일 이렇게 실시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어떤 좀 더 항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DMZ에 여기저기 CCTV를 설치를 하고 그 CCTV 연구 결과를 CCTV에서 사진을 찍는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DMZ에 가지 않아도 내 연구실에 앉아서도 DMZ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생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 모든 동물이 다 그 야생 감시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큰 동물들만 이제 가능하다는 게 있었었고, 그리고, 이게 그 그 어떤 사람이 야생동물을 보는 것과 기계가 야생동물을 보는 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두루미가 많이 출몰하는 논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AI가 사람이 찍은 사진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굉장히 잘 구분을 하는데 기계가 찍은 사진으로 그렇게 트레인한 AI를 가지고 기계가 찍은 사진을 분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형편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똑같은 두루미 사진인데 왜 이렇게 못하나라고 봤더니 사람이 찍은 사진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두루미를 아주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두루미를 인지하는 방식대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기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을 감지해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광님을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을 텐데 기계는 머리 이만큼만 자르기도 하거든요. 이만큼만 찍기도 하고 요만큼만 찍기도 하고 하는데 기계로 찍은 사진은 이제 그런 모습들도 다 두루미 사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기계로 찍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기계로 찍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어떤 리트레이닝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 단계에서는 이제 좀 기술력이 약간 딸려요. 약간 딸리지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사실은 어저께 철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온 이유가 뭐였냐면 올 시즌 그 두루미 센서스에 처음으로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철원에서 조사를 할 때 구글 어스 지도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지도 위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숫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받으면, 아직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싶은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표시할 수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그 GPS를 자동으로 이렇게 찍는 그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을 촬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번 시즌에 뭘 도입을 했냐면은, 등산할 때 쓰는 앱을 가지고 와서, 그 등산할 때 쓰는 앱에다가 명소 같은 것들, 내가 뭐, 뭘 한 장소 이런 걸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등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 경로에 만나는 두루미들을 다 이제 그 앱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어떤 이 용도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지만 이 기술을 원용하여 가지고 어떤 형태의
그 야외 기록 장비로 활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태학자들이 굉장히 창의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은 과학기술학자이면서 생태학자이면서 지리학자이면서 인류세학자 같다. 네. 아, 그런, 저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 굉장히 디지털 기술이 그 인간이 인지하는 그런 불식간에 인지하는 그 맥락을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발전한다면 충분히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 보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DMZ에 대한 좀 이해를 바탕으로 좀 우리가 인간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인류세적 공간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또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면 우리 또 뭐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약간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이제 제가 철원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 인류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인식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세계가 파국기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멸종과 어떤 거대한 파멸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마련하는데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약간 교란하고 비틀 수 있는 다양한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그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실험들을 포착해가지고 찾아내고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어떤 파국이 오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파국 속에서 어떤 진짜 트러블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작은 실험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좀 두루미의 그런 이동과 두루미 개체수 그런 양상들이 지금 저희가 우리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인류세의 그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좀 파악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런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저희가 이제 좀 DMZ에서 저희가 뭐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루미를 통해서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서 저희가 뭘 알아차려야 될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루미가 저희한테 주는 재밌는 메시지는, 어, 인간이 만든 파국이 끝이 아니다? 그런 어,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 버려진 DMZ라든가, 그리고, 어, 굉장히 강도 높은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그 기계 농업과 비료, 그리고 그 새로운 종자의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업화된 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논이나 전쟁의 폐허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의 그 지역분들이 얘기하시는 쌀 공장 같은 그런 논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인류세적이고 절망스러운 공간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두루미들이 찾아와 가지고 삶을 꾸려가고 있고 그 두루미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루미에게 응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 이제 작년에 철원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논이 많다 보니까 거기 논에 뭐 양수기도 가져와야 되고 뭐 전기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도 되게 많아졌어요. 거기 논농업이 약간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비닐하우스도 많아져서 그 비닐하우스 때문에 전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기줄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기줄에 걸려서 두루미가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음. 두루미 사고의 80%가 전깃줄에 걸려서 두루미가 이제 추락하거나 아니면 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골절을 당해서 죽는다거나 이런 사고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루미를 위해서 전기를 다 뽑아야 하냐? 음. 전봇대를 다 뽑아야 하냐? 또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럴 수는 없지만 두루미가 또 전깃줄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어려움 속에서 철원에 계시는 분들이 뭘 했냐면은, 그,
그 전깃줄 맨 위에 굉장히 가느다란 선이 하나 있는데 피레침 역할을 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에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밑에 선들은 좀 굵어서 보이는데 맨 위에 있는 가는 선이 안 보여가지고 두루미가 걸리니까 이 선은 피레침 역할을 하니까 없애자고 한 거예요. 전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굵은 전선에도 전부 이 주황색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표지판을 달았어요. 음, 그래서 요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철원에 계시는 두루미 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하시고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한 서명 활동을 하고 그 서명 활동을 한 것을 한전 철원지부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철거를 한 거죠. 맨 위에 선 철거하고 표지판을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표지판이 달려 있는 이제 전봇대가 많이 생겼거든요. 철원에 거긴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대요. 재작년에 이제 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약간 알아차리기와 응답인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전봇대를 다 없애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걸 없애기 위해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되게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이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인류세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인터뷰를 하면서 두루미 하나만 가지고 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하게 두루미가 DMZ 안에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 플랜테이션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농지 개발을 했는지 거의 100년 전으로도 한번 가보고 또 동시에 지금 이 현 시점에 2024년, 2025년 이 현 시점에 두루미랑 같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생명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또 살아가는 공간이 철원뿐만 아니라 두루미가 많이 방문했었던 그런 김포 평야 또 다른 그런 플랜테이션 공간과의 그런 비교와 또 다른 양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공간적으로나 시점적으로나 또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볼 게 많고 연구할 거리가 굉장히 풍성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궁금한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인류세적 관점으로서 이런 좀 연구 대상들을 바라보고 저희가 그걸로부터 시사하는 바를 좀 끌어내려면, 뭔가 특별한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출연자들께 여쭤봅니다. 인류세는 동그라미 동그라미다라는 주장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인류세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여쭙는데, 인류세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인류세가 뭐라고 정의한다면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데, 어, 저는 이제 제가 인류세 연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류세라는 것이 절망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우리의 그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를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이자 희망의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을 좀 드러내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산물인 것인데, 플라스틱의 아주 큰 특징이 가소성이잖아요. 네, 플라스틱은 뭐든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류세도 플라스틱처럼 지금은 이제 대체로 어떤 파국과 절망의 이름으로 호명되는데, 어떤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가는 계기? 그런 것들로 좀 이야기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류세는 플라스틱이다. 근데 플라스틱은 어떤 형태로든 가공이 가능하니 좀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공될 수 있는 네. 인류세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이 좀 굉장히 이제 처음 인류세를 접하거나 또 이제 인류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아, 글쎄요.
그 인류세를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현지 조사에 기반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인류세를 책으로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책으로만 읽고 책으로만 공부하고 그래프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인류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인류세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이 주는 에너지라든가 현장이 주는 어떤 정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연구나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운 인류세 현장으로 철원 서울에서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대전에서는 조금 멀지만 그리고 3월 중순까지는 10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이제 두루미가 오는 곳이기도 하고 여름에 가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철원도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원을 가야 된다. 두루미를 만나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제가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폭넓으면서 아주 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다시 모실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픈해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최명혜 교수였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최명혜 교수님을 만나서 인류세적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세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한된 새 지질 시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 물질, 콘크리트 등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하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파괴와 대규모 멸종, 산업 고도화와 불평등 심화, 이것들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세 연구센터의 핵심 프로그램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진행을 맡은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